안녕하세요. 나란말씀 국어학원 김도기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와 함께 고려가요의 대표작 서경별곡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몇 편에 걸쳐 가지고 고려가요의 어떤 대표작을 제가 좀 소개하고 여러분들에게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또는 수능을 대비하는 데 있어서 작은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강의를 찍고 업로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이 고려가요는 먼저 서경별곡을 들어가기 전에 고려가요의 일반적인 특징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고려가요를 일컫는 말이 고려가요, 그 다음에 여요라고도 하죠. 여요라고도 하고, 그리고 고려소교, 민간에서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명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민간의 노래로 고려시대 궁중의 소각으로 편입되기도 했던 갈래다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그 증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 가시리 같은 경우에 1년에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난로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라고 하면서 임과의 어떤 이별의 상황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조는 대체적으로 애상적인 그런 어떤 슬픔의 어떤 상황 정서인데, 근데 그 갑자기 뜬금없이 후렴구에 위증질가 대평성대라고, 이렇게 위증질가는 이제 악기 소리의 의성어이고요, 대평성대는 태평성대죠. 이런 어떤 태평성대라고 하는 그런 본문의 어떤 내용과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후렴구가 등장하죠. 이제 그거를 해석할 때 이것이 이제 민간에서는 그런 어떤 대평성대가 이렇게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가 이것이 궁중에서 연주됨으로써 이 연주를 바로 임금님에게 이제 바치는 노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의 어떤 그런 듣기 좋은 그런 어떤 후렴구를 좀 집어넣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어요. 뭐 그게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볼까요? 대개 굽이 전승되던 민요가 궁중음악으로 수용되면서 변화를 겪고 훈민정음 창제 후에 한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기록됐을 때 이 조선시대 민간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노래들을 악보집에 이렇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기록한 악보집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악장가사, 그 다음에 악학개법, 그리고 시용항악보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고2 문학에서 뭐 가사라든가 경기체가 뭐 아니면 이제 고려가요 등을 배울 때 이런 이 악장가사, 악학개봉, 시용학보에 이런 소중한 어떤 작품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현대 우리 후손들이 그 작품들을 접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면 주로 삼음보의 율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가시리 얘기했었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난로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삼음보의 율격을 대체로 지니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여러 개의 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을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분연체라고도 하고 분절체라고도 하고 분장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단 예외로 연 구분이 없는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서에 이 정과정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내님을 그리사와 운이다니 산접동세와 난 이스타요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작품이 있죠. 그 유배 문학의 어떤 효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분연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자, 다음 후렴구나 여음구가 포함된 작품이 많다. 예를 들어서 청산별곡 같은 경우에 뭐 얄리얄리얄라형 얄라리얄라 라고 하는 후렴구가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방금 이제 이 서경별곡 말고 이제 우리가 아까 가시리 같은 경우에 위증질가 대평성대라든가 뭐 이런 어떤 후렴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정서의 정과정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정서의 정과정 같은 경우에는 분연체도 아니면서 또 후렴구나 여음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고려가요는
작가 미상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평민들이 소박한 생활과 감정을 표현한 작품이 많으면서 동시에 그 작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가 미상인 작품이 대체적으로 많은데, 그런데 정서의 정과정의 작가가 정서라는 거, 이렇게 작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좀 특이하죠? 정서의 정과정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고려가요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서경별곡 본문학습 이제 들어가도록, 서경별곡의 이제 본문학습을 이제 들어갈 텐데요. 먼저 1년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나 이 중세국어 표기로 되어 있는 어떤 작품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고려가요라든지 가사가 조선시대에 이것이 기록되었다 보니까 이런 어떤 중세국어 표기로 되어 있는 어떤 작품들이 많다. 중세국어 표기로 되어 있는 작품을 여러분들이 그 해석할 때는 바로 상황을 고려하면서 소리내서 읽어라 라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상황을 고려한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신하가 임금님과 떨어져 가지고 임금님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든가,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헤어져서 그 슬픔의 어떤 마음을, 또 그리움을 이렇게 구구절절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라든가, 아니면 자연 속에 묻힌 시적 화자가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어떤 풍류를 즐기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런 어떤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소리내서 읽으면 바로 쉽게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작품을 좀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본문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갑시다. 서경이 아질가, 서경이 서울이 마르는, 서경이 아질가, 아질가는 의미 없는 여우구가 되는데, 이때 서경이라고 하는 것은 평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경은 첫째, 화자의 공간이에요. 화자의 삶의 터전, 공간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이별의 어떤 공간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 보면 시적 화자는 이 서경에 살고 있는 것 같고, 사랑하는 님은 이 서경에서 시적 화자와 헤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을 고려한다면 서경은 시적 화자의 삶의 터전이면서 이별의 공간이다. 아질가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여움구가 됩니다. 의미 없는 여움구. 서경이 서울이 말하는 서울, 수도란 얘기죠. 작은 서울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작은 수도, 서울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참고로 고려시대에는 이 묘청의 서경청도론이라고 하는 거 국사 시간에, 한국사 시간에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고려의 어떤 수도가 개성이었는데, 이런 어떤 그 서경, 평양에다가 제2의 어떤 수도를 건설을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울은, 작은 서울은 평양을 지칭한다. 위 두어롱숑 다롱데이. 이건 이제 후렴구가 되고, 이 후렴구는 각의 구절 다음에 나타나는데, 제가 좀 생략을 좀 시켰어요. 그래서 위 두어롱숑 다롱데이는 일종의 후렴구가 되고요. 후렴구가 되고, 그리고 이 후렴구는 어떤 악기 소리의 의성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성어. 자, 다음. 닭꼰대 아질가, 닭꼰대 소숑경 고해말은, 닭꼰대, 닦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대 같은 경우가 바로 옹호하는 대라는 곳으로 곳이란 뜻인데, 닭꼰대라는 게 뭐냐? 닦은 곳. 그러니까 새로 건설하다. 우리가 이걸 중수한 곳이다. 중수하다라고 하거든요. 뭐 궁궐 같은 경우나 건물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중수하다라고 하는데, 새로 건설한 곳, 아질가, 닭꼰대, 소성경 고해마른. 아까 소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작은 서울인데, 바로 이 소성경이 화자의 삶의 터전이 돼요. 삶의 터전이 되는데, 바로 소중한 공간이다라고 했습니다. 소중한 공간이 돼요. 그 소성경을 사랑하지만은 여힘으론 아질가, 여이기보다는, 여이다, 헤어지다라는 뜻이죠. 헤어지기보다는, 여힘으론, 헤어지기보다는 질삼배 버리시고, 길쌈하는 배틀을 버리고라도, 질삼배는 화자에게 있어서, 이게 길쌈배가 천을 만드는 배틀을 말하는 건데, 이 천을 만드는 배틀을 버리고라도, 그랬을 때 이때 길쌈배는 화자의 생계의 수단이 되죠. 그러니까 소중한
어떤 도구, 삶을 연명하게 해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 질산배를 버리시고라도 괴실한데 아들가 괴실한데 우러곰 존이노이다. 괴실한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아들가 괴실한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면, 우러곰, 울면서 이때 곰 같은 경우가 강세 접사가 됩니다. 강세 접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정읍사에서도 나오죠. 정읍사에서 달아 높이곰 도도샤 멀리곰 비추고시랴 라고 하는 부분에서 곰이라고 하는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접사가 등장합니다.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울면서 반복해서 강조해도 되고요. 아니면 강하게 발음해서 울면서 이렇게 강하게 발음해도 되고요. 존니노이다. 쫓겠습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와 관련해서 해석을 해드리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화자에게 있어서 이 새로 건설한 이 평양이 화자가 살고 있는 곳이야. 근데 다른 곳보다도 너무 깨끗하고 화려한 도시거든요. 그런데 내가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내가 여기에 집이 있지만은 이 집 버리고 당신을 쫓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길산배 같은 경우에는 천을 짜는 이 배틀이 무겁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입을 쫓아갈 수는 없죠. 그런데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주는 이 생계의 수단을 나 버리고라도 당신을 쫓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는 이런 어떤 물질적인 가치가 중요치 않다. 이런 어떤 임에 대한 어떤 희생적이고 임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소성경과 질산배를 지금 동원하고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이연으로 좀 갈 텐데요. 자, 이 이연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이연 본문의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유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구슬이 있어요. 이렇게 구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슬이 끈으로 이렇게 이어진 구슬이 있어. 구슬. 그 다음에 얘는 끈이에요. 끈. 구슬이 바위에 떨어져요. 바위에 이렇게 바위가 있는데 바위에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구슬은 막 조각 나서 깨집니다. 근데 이 구슬은 깨졌지만 이 구슬을 연결해주고 있는 이 끈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어떤 대목이 돼요. 이 대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이 구슬은 임과 나 또는 임과 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임과 나의 사랑을 끈이라고 하는 믿음, 또는 인연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당신과 나의 사랑을 연결해주는 그 믿음과 또는 어떤 인연이 어떤 시련, 이 바위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당신과 나의 사랑은, 당신과 나는 서로 깨질 수 있다, 헤어질 수 있지만 당신과 나를 연결해주는 이 믿음,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비유적으로 담고 있는 그 연을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슬이부터 이제 갈까요? 자, 갑시다.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바웨 드신들. 자, 이때 구슬이 같은 경우에 이 구슬이가 바로 구슬 플러스 이가 되죠. 그래서 구슬이인데 이것이 이제 연철이 돼서 구슬이가 된 거고요. 구슬이 바회가 바로 바위가 됩니다. 그래서 바회예 같은 경우에는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죠. 바위에 디신달, 디다, 디신달, 이 디가 구개음화 적용을 해서 지신들, 지다, 떨어지다 라는 뜻이에요. 떨어진들. 위 두어렁숑 다롱들이 후렴구가 되죠. 기닌 땅, 이때 긴이 바로 끈입니다. 이 긴이 바로 끈인데 이 긴이 자체의 원관념이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밑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믿을 신자,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긴은 보조관념이고 믿음이 원관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긴이 믿음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 되는 거죠. 은유법. 자, 기닌 땅, 끈인들, 아질가, 기닌 땅, 끈인들, 그치리까, 그치다, 끊어지겠습니까? 끝나겠습니까? 그래서 이 그치리까 같은 경우에는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알고 있는 질문이니까 바로 서리법이 됩니다.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음. 즈문해를 아질가 이제 갑시다. 즈문해, 즈문은 바로 천의 순 우리말이죠. 천년을 아질가, 즈문해를 천년을 아질가. 외오곰 여신들, 외롭게, 곰 또 나왔네요. 강세접사. 여신들, 여신달. 여러분들 그 여다 같은 경우도 좀 자주 나오는 어휘니까 알아두라고 했습니다. 또는 여다가 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가다라든가 또는 살다라든가 또는 지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내다.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또는 외롭게 지낸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신인 땅, 믿음인들 아질가, 신인 땅 아질가, 그치리까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우리가 우리 당신과 나의 사랑이 비록 바위라고 하는 시련과 고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이 잠시 헤어지면서 깨질 수는 있어도 당신과 나를 연결해주고 있는 그 믿음과 신뢰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년 이렇게 이 마지막 3년에서는 시적 화자가 이제 사랑하는 이미 대동강으로 이제 공간을 이동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이동했는데 이 시적 화자가 임을 태우고 가는 이 뱃사공을 또 원망합니다. 이 뱃사공을 원망해가지고 배를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배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끝내 사랑하는 임을 이제 원망하면서 이 시상을 마무리하는 대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너분디 몰라서.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이때 대동강은 평양에 있는 강이죠. 그래서 이별의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공간을 이동해 온 것 같아요. 공간을 이동해 와서 지금 대동강가에 도착한 것 같습니다. 아질가, 너분디 몰라서, 넓은지 몰라서, 대동강이 넓은지 몰라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위 두어롱숑 다롱들이, 위 두어롱숑 다롱들이 후렴구가 되죠. 배 내어 아질가, 배를 내었느냐, 배를 내어놨다 또는 띄어놨느냐. 아질가, 배 내어 노한다 사공아, 배를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이때 사공아 같은 경우에 사공은 바로 원망의 대상이 됩니다. 원망의 대상이 돼요. 화자에게 있어서. 왜 이미 배를 타고 나를 떠나게끔 배를 내어놨냐 사공아 하면서 사공을 원망하는 거죠. 그러면 사공의 입장에서도 뭐 갑자기 왜 나를 뭐 이런 어떤 마음도 들겠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막 이렇게. 자, 그래서 사공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저주의 말을 이렇게 쏟아놓죠. 자, 내 가시 아질가, 내 가시는 가시버시라고도 하는데 이 가시버시가 이제 각시라고 하죠. 부인을 나타낼 때 순 우리말. 너의 각시가 아질가, 내 가시, 너의 각시가 아질가. 럼난디 몰라서. 이 럼난디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뭐 음란한 줄 몰라서 또는 이제 음흉한 줄 몰라서. 그래서 뭐 바람났다라고 이렇게 좀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공아, 너가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너 각시 너 저쪽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있어.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너의 각시 아질가, 럼난디 몰라서. 10배의 아질가, 가는 배, 떠가는 배의 아질가, 10배. 이때 열 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여다의 열이 됩니다. 그래서 10배 같은 경우가 얘가 여다의 관용사용 어미 리을과 보트, 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여다가 가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가는 배의 아질가, 10배, 가는 배, 연준다 사공아, 연준다.
얹었느냐. 이거 얹었다라고 하는 건 임을 태웠다라는 어떤 의미로 의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나의 임을 태웠느냐 사공아, 나의 임을 얹었느냐 사공아. 이제 여기 자 다음 자 그래서 10배 가는 배 10배 얹었느냐 사공아, 나의 임을 태웠느냐 사공아.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대목이 돼요. 사공을 원망하고 있는 대목이 되고, 이제 이 마지막 이 부분은 임을 원망하는 부분으로 이제 또 태도가 바뀝니다. 원망의 태도는 바뀌지 않는데 원망의 대상이 바뀌는 거죠. 사공에서 임으로 원망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 가도록 하죠.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 고질려. 대동강 아질가, 아질가 의미 없는 영구,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고질, 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곧을이 되죠. 이때 곧이 바로 오늘날의 꽃이 되고요. 이 꽃 같은 경우가 바로 뭐가 된다? 이 화자가 생각하는 사랑의 라이벌, 이걸 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꽃은 화자의 연적, 사랑의 라이벌, 또는 화자가 근심하는 화자의 어떤 시기의 대상, 이렇게 즉 다른 여인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동강 아질가, 대동강 건너편에 있는 고질려, 꽃을려. 배 타들면 아질가, 배를 타고 들어가면, 누가? 이때 배를 타고 들어가는 주체는 바로 임이 되겠죠. 그래서 임께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아질가 겉꼬리오이다. 못을 바로 목적어가 생략됐죠. 고질, 꽃을 꺾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때 꽃을 꺾은다 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른 여인을 사귈 것이다, 다른 여인을 나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사랑할 것이다 라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당신은 배 타고 가면 다른 여인 사귈 거니까 떠나지 마, 나한테 돌아와, 나를 사랑한다면 나한테 다시 돌아와 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그 서경별곡을 좀 살펴봤는데요. 상당히 그 적극적인 시적 화자의 어떤 모습이 등장하는 어떤 측면에서 조선시대의 좀 수동적인 그런 어떤 여인상이 좀 주로 잘 나오는 이런 고전 운문과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고려 여인들의 강인하고 진취적인 그런 어떤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작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서경별곡 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또 청산별곡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또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